색다른 시선 특별기획 검찰을 말하다. 네, 자, 특별기획 검찰을 말하다 그 주인공입니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의 저자죠. 검사 출신 김희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 노무현 정권 때의 검사와의 대화를 한번 회상을 하면서 이 검찰 조직이 어떤 조직인가를 한번 들춰보는 이런 시간으로 좀 꾸며봤는데 오늘은 좀 더 세밀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조직과 문화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순혈주의. 그리고 나아가서 검사 통일체 원칙에서 나오면서 상명하복. 이건 사실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떤 폐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까?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역 피라미드 같은 그런 관계를 갖고 있어서 그렇죠. 위에서 이렇게 검찰총장과 몇몇 간부만 이렇게 잡고 흔들면 전체 조직을 잡고 흔들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검찰을 이용하는데 매우 쉽다. 상명하복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검찰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는 검찰 고위직에 있는 검사들이 거꾸로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정치 검사로 출세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저는 그 얘기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뭐냐면 박근혜 정권 때 이제 최동호 검찰총장이 찍혀 나가고, 그다음에 윤석열 수사팀장이 해서 했던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어떤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그래서 선거법 혐의를 적용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었나요? 그거 갈등을 빚었던.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면 아니 그럼 수사검사가 제일 잘하는데. 수사검사가 그냥 그 혐의 적용해서 그 기소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그 MBC PD 수첩 사건에 가령 임수빈 검사가 기소 못 한다고 했다가 지시에 의해서 본인은 사표 쓰고 기소되고. 그렇죠. 뭐 이문정 검사가 무죄 구형했다고 그래서 정직 징계 처분 받고. 뭐 그런 게 다 상명하복 관계에서 비롯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들은 이상한 검사 한 명이 딱 최상위층의 포진에 있으면 다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니죠.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현실로도 그렇게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 이제 그 회상했던 김기춘 같은 사람이 딱 최상위에 딱 포진해 있으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어떻게 되느냐.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얘기하기도 싫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기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모든 공무원도 다 기수가 있습니다. 행정고시도 있고 예무고시도 있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요. 검찰에만 독특하게 있는 그 기수 문화라고 하는 게 자기 같은 시험 동기 그 기수보다 더 밑에 후배 기수가 만약에 승진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선배되는 기수들은 전부 사표를 쓰는 문화입니다. 여기서 잠깐 새끼를 하나만 빠져서 저는 뭐 언론 쪽에 있었으니까 제가 갖고 있던 평소에 뭐랄까 의아함이라고 할까요? 이상하게 그 법원이나 검찰에서 인사가 나면 사법연수원 몇 기, 검찰 기수 몇 기, 기수를 그러니까 붙이잖아요. 괄호 열고. 이런 언론의 보도 행태 어떻게 보세요? 그 간접적으로 그런 어떤 유계 질서와 그 계급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밝히는 것도 있고요. 그것보다 더 문제인 게 언론에서 기수 문화에 따라서 이제 선임자가 사표를 쓰거나 이렇게 되면 후배를 위해서 용퇴했다고 칭찬을 하는 그런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마치 기수 문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청산돼야 될 그런 적폐 문화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언론에서 미덕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거 이건 언론부터 태도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그 상명하복의 검사 동일체라고 하는 원칙이 기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더 보호가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위에 윗기수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꾸로 굉장히 그 조직에 대해서 후배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처럼 되어버리고요. 심지어는 뭐 승진해야 될 때가 됐는데 기수 전체를 승진을 안 시켜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발생을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사법연수원 30기 전체가 부부장 검사라 올라갈 때가 됐는데 전체를 다 승진을 안 시켜버리는 왜요? 왜 30개 그렇게 찍혔어요? 찍혔다기보다도 승진할 수 있는 그 직위나 직급이라는 게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공무원 조직이 다 그렇죠. 그러면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기수는
통째로 그냥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부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TO는 예를 들어서 2개밖에 없는데 30기는 10명이다. 그렇다고 2명만 승진시키자니 좀 뭐하고. 그러니까 그럼 통으로 그냥 있어라. 이렇게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참.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인사죠. 네. 이게 전관예우로도 연결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이 기숙 문화가 바로 전관예우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그 검사복 벗고 변호사가 돼도 한 번 선배는 영원한 선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에 대해서 예우를 하고 최대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아니면 또 재량을 넘어서더라도 막말로 사건을 봐준다든지 온갖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자기의 미래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것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기숙 문화가 전관예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근데 말하는 거죠. 전관예우라고는 뭐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니까 뭐 다 일반적으로 현상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재벌범죄 수사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이런 어떤 큰 기업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령 자기가 직전에 보셨던 검사장, 자기가 오시고 있었던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변호인단으로 나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부장검사와 같은 기수, 친한 부장검사 찾고 실제로 일하는 평검사도 찾고 그래서 거의 이렇게 기획단처럼 변호인단을 아예 꾸립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문제가 아닌 사람들이기 그러니까 층층이 다 연결하는 어떤 그렇습니다. 변호사를 하는군요. 그렇게 맛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맛구조를 만들어서 가령 뇌물이 문제되면 우리 특가법 5억 원은 안 넘도록 하자. 아니면 뭐 비자금 뭐 이런 규모가 됐는데 요 정도 선으로 한 몇백억 수준으로 우리 끝내자. 이런 걸 누가 하냐면 다 전관예우 출신들이 하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합니까? 그렇게 제안 들어가는 겁니까? 검사한테? 그렇게 실제로 하는 경우들이 말하자면 전관예우 가장 극악한 예라고. 영화에서 보는 장면이 실제로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그 뉴스에서 종종 보는 게 그 몇 사람 문제가 됐던 게 선임계 안 쓰고 그 변론했다고 문제가 됐다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래 이제 변호사법에 의해서 변호인을 하려면 당연히 선임계 내고 선임계 내면은 바로 사건이 잡히기 때문에 세금을 포탈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임계를 안 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전화변론 아니면 찾아가서 말로 하는 구두변론이 전관예우들이 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전화변론이라는 게 좀 고상한 표현인데 전화 한 통 띡해서 김 검사 난데 뭐 이거 좀 이렇게 해줘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좀 선처 좀 해줘. 아니면 또 같은 뭐 검사장끼리 뭐 좀 봐줘야지. 뭐 그게 무슨 전화변론이에요. 전화 청탁이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비의 대가죠. 능력에 따른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기수에서부터 오는 비롯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른바 암약할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검사가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그래서 기소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이걸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이걸 검사가 전적으로 재량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작동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소리 시장에서 황금 연못이 형성됐다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황금 연못? 이제 그런 것들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짬짬이가 가능해질 수 있는 그것도 역시 검찰의 그런 막강한 권한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 들어서 나타난 거는 그 두드러진 현상이 무슨 검사,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몸 검사, 비리 검사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디서 비롯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검사가 아니었으면 차를 받고 무슨 뭐 또 뭐 향응을 제공받고 주식을 받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비리나 부패의 원인이 검사의 직무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힘세니까. 그렇습니다. 알아서 갔다가 보험 들은 거죠, 그러니까. 뭐 보험이 들 수도 있고 실질적인 사건은 청탁으로 이어지기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0번 양보를 해서 지금 뭐 이야기했던 게 그냥 그들만의 리그라고 그냥 친다 하더라도 사실 그건 그들만의 리그일 수도 없습니다만 절대로. 근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일반 잡범들
민생 범죄. 예. 검찰청 끌려가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조사받으러 가는. 그러니까 예. 여기서 검찰의 수사 관행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짚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결국은 뭐 인권 침해에 대해서 검찰이 얼마만큼 둔감한가, 그리고 실제로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에 실제로 한국 역사를 후틀어 보면 굉장히 많은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수없이 자행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뭐 대표적인 게 우리 말하는 뭐 인혁당 재건이 사건, 민청학년 사건, 네네네. 그다음에 뭐 남조선 혁명당 사건, 무슨 각종 납부거부 간첩 조작 사건, 수없이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사건들에서 사실은 검사들이 뭐 인권을 침해당하고 고문당했다고 해도 그냥 뭐 아는 체도 안 하고 거꾸로 뭐 그 기소 유지하는데 급급하고 그런 건데요. 네. 이제 그런 문화들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전체적인 인권 자체에도 둔감한 조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통계를 보면 뭐 2015년도에 뭐 100명 정도 10년간 이게 자살하는 사람이 있었고.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2015년 자료에 지난 10년,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예. 10년 10년 동안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100명이라고요? 예, 100명이 넘는다라는 건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제대로 이게 조사돼서 발표된 적도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 몇 년 전에 그 홍모 검사인가요? 예. 그래서 그 수사받던 사람이 예. 죽는 일이 있었고 예. 이 홍 검사가 아마 사법 처리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에는 딱 하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홍경영 검사가 그때 이제 뭐 조직폭력배 이렇게 네. 하다가 뭐 예. 고문 가혹행 해가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됐고, 예.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은 사례가 뭐 한 건 있긴 한데요. 그 이외에는 전혀 밝혀진 게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제대로 좀 조사가 돼서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극악한 어떤 범죄자, 괴물하고 싸워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검사가. 그럼요. 그런데 거꾸로 인권을 침해하는 괴물이 돼버린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군사 독재 시절이나 이런 때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시절에 그렇게 가혹행위까지 동반되는 수사가 있겠느냐. 심지어 그 CCTV까지 설치된 조사실에서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 지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고문이나 가혹행위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없어졌는데 예. 대신 더 아주 영리한 방법, 정신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정신적인 어떤 가혹행위라고 할까요? 예. 압력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회유라고 하는 거, 뭐 이런 방법들이 더 지능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짜집기 수사, 뭐 이런 것들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수사로 하고요. 이것이 무슨 뭐 지유 고아나 돈이 많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검찰 전체의 그런 문화가 인권에 대해서 배려적이지 못하고 예. 대단히 공격적이고, 그러니까 모멸감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실 육체적 고문보다 더한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아니 뭐 일국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될 정도의 모욕과 경멸, 고통을 당했다면 일반인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예. 그럼 모든 게 그냥 정리가 돼버리는데요. 그런가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제 검사들은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문성,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렵다는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엄청난 훈련 기간을 거쳐갖고 왔다 근데 자기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좋은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게 과유불급이라고 조금만 더 나아가 버리면 삐뚤어진 엘리트주의로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검찰 조직 문화에서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엘리트주의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도 많고요. 근데 이 엘리트주의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거나 배척하는 그런 걸로 폐쇄적인 걸로 가게 되면 굉장히 반지성주의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요. 판사나 검사는 항상
오판 가능성, 예. 오류의 가능성을 안고 사는 숙명적 존재입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잘못한 것 자체는 실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신이 아닙니다. 예. 다른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잘못했을 때 이걸 시정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이 바로 가장 건전한 엘리트주의의 긍정적인 그렇죠. 면이겠죠. 근데 그런 어떤 잘못 빗나간 그런 엘리트주의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에서 잘못했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반성적, 성찰적 태도가 없다. 예,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늘의 결론은 그럼 이게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도는 손볼 수 있죠. 예. 그 조직표도 바꿀 수 있죠. 예. 사람도 바꿀 수 있죠. 일부는. 예. 물론 수장급이겠지만. 문화는 바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일거에. 예, 그렇습니다.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솔직히 이 검찰 조직이 정말 인권 교육을 받아야 될 1호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문화로 거듭날 필요가 있고, 예. 그리고 다른 외국의 사례들을 견주어서 검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들.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공격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지. 인권 침해적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실체적 진실, 범죄를 밝혀내야 된다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쫓는데 네.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검찰들이, 검사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각성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조직을 바꿔놔도 문화가 안 바뀌면 또 실패한 개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칼은 어차피 그러니까 쥐어져야 되는데 그 칼 쥔 사람이 선무당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예. 요리사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리사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검찰을 말하다 이 특별 교육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김희수 변호사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